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계속 지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그런 지표들도 있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너무 심하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성장도 가능하고, 또 너무 인플레이션이 과해서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나타나는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good is bad, bad is good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쪽을 보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지표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환경을 놓고 판단할 때 어떤 재료가 좋다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안 좋게 반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영되는 지표들이 이제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퀴디티, 이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퀴디티에서 계속 흡수를 해가던 그 측면에서 중국을 좀 안 좋은 측면으로 바라봤었는데, 그 반전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미 국채 시장에서요. 이번 달에도 그런 변화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 나타났다기보다는 12월에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번에 봄이 뜨거운 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점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어떤 면에서 바뀌고 있는지 그 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레벨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빨리 내려오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되는 그런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이 4.35를 우리가 좀 주의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이 4.2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표들이 다 나오고 PC 지표까지 확인이 돼야지만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입찰이 또 다가오잖아요. 입찰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20년물이 좀 주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쪽 뒤로도 2년물, 5년물, 7년물 이쪽을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21일에 20년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따 유동성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빌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잘렸는데 앞에 계속 많거든요. 이게 빌이 적은 게 아니라 앞에 많습니다. 그리고 빌이건 노트건 본드건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옥션 스케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해결에 이렇게 희망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무서워할 때만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에 투자하시는 분들,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서 좀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채 포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위로 더 올라간다, 그거보다는 여기서 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저보고 이 적정 금리 수준, 이걸 댓글로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 한 4% 정도 레벨, 지금도 그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테일러 룰 가지고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패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요. 그걸로 놓고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한 5% 전후의 기준금리, 이쪽을 패드 쪽에서 또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감안했을 때 80bp나 100bp 정도
그 아래쪽이 좀 적정하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전후의 금리가 앞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또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PCE 지표 쪽에서 이번에 CPI 쪽에서 놀래켜 놓은 거가 PCE 쪽에서 좀 안정이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표 놓고 보면은 제가 라스트 마일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라스트 마일에 맞는 그런 지표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소비 쪽이 어제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월달 마이너스 0.8%. 그래서 배드 이스 굿이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시장이 현재 어느 쪽을 보느냐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표 해석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표가 라스트 마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너무 늘어나서 총수요가 물가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기업 쪽에서 다시 공급 가격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페드 쪽에서 막겠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정책 진행 방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지표가 리세션을 향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인플레이션의 단절을 볼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2차 인플레이션을 막는 총수요가 억제되는 데 있어서 총수요를 자극시키지 않게끔 하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리세션 쪽으로 이어지는 해석이 나오려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 그래서 안정이 된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면은 그때 가서 좀 걱정할 일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인플레이션에 단절적으로 해석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재료가 해석이 틀려질 것이고 시장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표는 지표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하고 시장이 어떤 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같은 경우도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나 수입 물가 같은 경우가 0.8% 올라서 3개월 연속으로 내려온 다음에 처음 반전이 나타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수입 물가가 요 붉은색 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게 과연 큰 건가? 그래서 실제 수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가져왔습니다. 이 수치를. 실제로 제일 크긴 크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좀 컸었던 경우가 2023년에 8월 정도의 0.6.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이게 반전이 나타났는데 제 생각에는 GS CPI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옆으로 기다가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번에 운송비가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올라온 다음에 멈춰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반영되는데 리드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은 팩트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출 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쪽 물가 지표들은 다시 한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PPI까지 다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댓글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항목별로 또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제조업 관련된 그런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또 댓글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번 주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엊그저께 나온 또 제조업 지표도 있으니까요.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도 또 물가 관련해서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 현황이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12월 거 집계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전체 보유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그 양입니다. 일단 최소한 2022년 이후로는 가장 큰 그런 보유 현황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과연 사줄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조 달러, 외국인 지분 자체가 8조 달러가 넘은 거잖아요. 8조 560억 달러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은 일본이 가장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2등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분기 안에 이제 영국의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보유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샀어요. 이번 달에 산 매수량이 343억이나 돼요. 그리고 단기물, 중장기물 다 샀어요. 중장기물이 253억, 단기물이 90억. 지난달에는 단기물이 26억, 중장기물이 98억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매수 반전한 이후로 거의 뭐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이번 달에. 그래서 중국의 어떤 변화가 작년 11월에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 하면서 금융협력기구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미팅 몇 번 했었고요. 올해도 한 번 또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임 직후부터 중국이 매수 반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습은 좀 관심 있게 지속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변화량만 다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난달 거고 이게 이번 달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현황 그리고 작년 12월 현황 보시면은 중국이 작년 11월에 124억 반전했고 이번 달에 343억 매수로 더 확 늘어났죠. 보시면 그렇게 크게 줄어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기 케이먼 제도 뭐 이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사는 그런 모습. 하물며 뭐 홍콩 같은 경우, 대만, 노르웨이, 독일 그리고 잠시 전 팔았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그렇게 협조적인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브라질이 또 샀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샀는데 양이 중국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영국보다는 적은데 영국은 원래 좀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본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달에는 많이 샀잖아요. 290억 불 증가. 근데 이번 달에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100억 불 정도. 그렇다면은 일본이 오히려 줄고 그것을 중국이 받아주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본은 또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글로벌 유동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는 N의 주봉입니다. 보시면은 저 매수세가 약화된 모습이 이때죠. 작년 말. N이 반등을 하던 그런 모습. 근데 다시 쭉 빠졌죠. 최근에. 지금 왜 빠졌나 이걸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미국 국채하고 연결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하고 그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아직 전저점을 깬 게 아니죠. 국채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변동폭이 또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이렇게 내려온 것을 생각해 보면 거꾸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전고점까지 올라오더라도 BOJ나 페드 같은 경우 정책 결정에 여유가 생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2년 전에 잭슨홀 미팅 때 크게 움직였었던 그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고점을 넘어서더라도 그만큼의 여유가 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N이 이 정도까지 변동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내려와 있는 N의 모습이 BOJ나 페드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고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이 금리 모습을 볼 때 지금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겨난 이런 변화가 영향을 미친 외환시장 쪽을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올라온 그 이 T노트 모습 이거는 한 발 먼저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발 후퇴할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 앞서간 게 후퇴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해석하자면 본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외환시장 쪽으로 여유를 줬고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뜨거운 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N이 전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책 변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시점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N이 너무 강세로 들어서게 되면은 일본 자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BOJ가 어떤 정책을 전환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 안에서 N이 움직이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페드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너무 또 급하게 변동이 돼버리면 BOJ가 미국 국채에 사는 그런 모습이 작년 12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약화되는 모습보다 더 약화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변동을 어느 정도 키워도 룸이 생기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전환에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첫 단추를 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여기서 인플레이션만 크게 자극되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3월까지 또 퍼즐 맞추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세스는 그림 그려가지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퍼즐 맞추기요. 아직은 그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그 프로세스도 한번 만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